개구리 울음소리가 반짝이는 별들이라고 느낀 나의 감각은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었을까? 그렇지만 밤하늘에서 쏟아질 듯이 반짝이고 있는 별들을 보고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 했었던 것은 아니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나와 어느 별과 그리고 그 별과 또 다른 별들 사이의 안타까운 거리가 과학책에서 배운 바로서가 아니라 마치 나의 눈이 점점 정확해 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에 또렷이 보여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도달할 길 없는 거리를 보는데 홀려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순간 속에서 그대로 가슴이 터져버리는 것 같았었다. 왜 그렇게 못 견디어 했을까? 별이 무수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고 있던 옛날 나는 왜 그렇게 분해서 못 견디어 했을까? 뭘 생각하고 계세요? 여자가 물어왔다. 개구리 울음소리. 대답하며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 개구리 울음소리. 정말이에요. 제겐 여태까지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무진의 개구리는 밤 12시 이후에만 우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12시 이후에요? 네, 밤 12시가 넘으면 제가 방을 얻어 있는 주인댁 라디오 소리가 꺼지고 들리는 거라곤 개구리 울음소리 뿐이거든요. 밤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무얼 하시죠? 그냥 가끔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잠이 오지 않는다. 아마 그건 사실이리라. 사모님, 예쁘게 생기셨어요? 여자가 갑자기 물었다. 제 아내 말씀인가요? 네. 예쁘죠?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행복하시죠? 돈이 많고 예쁜 부인이 있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아직 없으니까 조금 덜 행복하겠군요. 어머, 결혼을 언제 하셨는데 아직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 3년 좀 넘었습니다. 특별한 용무도 없이 여행하시면서 왜 혼자 다니세요? 이 여자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나는 조용히 웃어버렸다. 여자는 아까보다 좀 더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오빠라고 부를 테니까 절 서울로 데려가 주시겠어요? 서울에 가고 싶으신가요? 네. 무진이 싫은가요? 미칠 것 같아요. 금방 미칠 것 같아요. 서울엔 제 대학 동창들도 많고, 아이, 서울로 가고 싶어 죽겠어요. 여자는 잠깐 내 팔을 잡았다가 얼른 놓았다. 나는 갑자기 흥분되었다. 나는 이 말을 찡그렸다. 찡그리고 찡그리고 또 찡그렸다. 그러자 흥분이 가셨다. 그렇지만 이젠 어딜 가도 대학실과는 다를거려. 인숙은 여자니까 아마 가정으로나 숨어버리기 전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미칠 것 같을거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아선 가정을 갖는다고 해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아니면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고 해도 여기서는 살기가 싫어요. 전 그 남자에게 여기서 도망가자고 조를 거예요. 그렇지만 내 경험으로는 서울에서 생활이 반드시 좋지도 않더군요. 책임뿐입니다. 그렇지만 여긴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걸요. 하여튼 서울에 가고 싶어요. 절 데려가 주시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꼭이에요. 네? 나는 그저 웃기만 했다. 우리는 그 여자의 집 앞에까지 왔다. 선생님, 내일은 무얼 하실 계획이세요? 여자가 물었다. 글쎄요. 아침엔 어머님 산수회를 다녀와야 하겠고, 그러고 나면 할 일이 없군요. 바닷가에 가볼까 하는데요. 거긴 한때 내가 방을 얻어 있던 집이 있으니까 인사도 할 겸. 선생님, 내일 거긴 오후에 가세요. 왜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오전 수업뿐이에요. 그럽시다. 우리는 내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헤어졌다. 나는 이상한 우울에 빠져서 터덕터덕 밤길을 걸어 이모댁으로 돌아왔다. 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통금 사이렌이 울렸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요란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길었다. 모든 사물이, 모든 사고가 그 사이렌에 흡수되어 갔다. 마침내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사이렌만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 그 소리도 마침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계속할 것 같았다. 그때 소리가 갑자기 힘을 잃으면서 꺾였고 길게 신음하며 사라져갔다. 내 사고만이 다시 살아났다. 나는 얼마 전까지 그 여자와 주고받던 얘기들을 다시 생각해 보려 했다. 많은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귓속에는 우리의 대화가 몇 개 남아있지 않았다.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그 대화들이 내 귓속에서 내 머릿속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그리고 머릿속에서 심장 속으로 옮겨갈 때는 또 몇 개가 더 없어져 버릴 것인가. 아니, 결국엔 모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 여자는 서울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그 여자는 안타까운 음성으로 얘기했다. 나는 문득 그 여자를 껴안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아니, 내 심장에 남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무진을 떠나기만 하면 내 심장 위에서 지워져 버리리라.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낮잠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웠다. 나는 우울한 유령들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벽에 걸린 하얀 옷들을 흘겨보고 있었다. 나는 담뱃재를 머리맡의 적당한 곳에 털었다. 내일 아침 걸레로 닦아내면 될 어느 곳에. 12시 이후에 우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어디선가 1시를 알리는 시계소리가 나직이 들려왔다. 어디선가 2시를 알리는 시계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선가 3시를 알리는 시계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선가 4시를 알리는 시계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에 통금 해제의 사이렌이 불었다. 시계와 사이렌 중 어느 것 하나가 정확하지 못했다. 사이렌은 갑작스럽고 요란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길었다. 모든 사물이, 모든 사고가 그 사이렌에 흡수되어 갔다. 마침내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사이렌만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 그 소리도 마침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계속할 것 같았다. 그때 소리가 갑자기 힘을 잃으면서 꺾였고 길게 신음하며 사라져갔다. 어디선가 부부들은 교합하리라. 아니다, 부부가 아니라 창부와 그 여자의 손님이리라. 나는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슬며시 잠이 들었다. 그날 아침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식전에 나는 우산을 받쳐들고 읍 근처의 산에 있는 어머니 산소로 갔다. 나는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리고 비를 맞으며 묘를 향하여 엎드려 절했다. 비가 나를 굉장한 효자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한 손으로 묘 위의 긴 풀을 뜯었다. 풀을 뜯으면서 나는 나를 전무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무선출에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호걸 웃음을 웃고 있을 장인 영감을 상상했다. 그러자 나는 묘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돌아가는 길은 좀 멀긴 하지만 잔디가 곱게 깔린 방죽길을 걷기로 했다. 이슬비가 바람에 뿌옇게 날리고 있었다. 비를 따라서 풍경이 흔들렸다. 나는 우산을 저어버렸다. 방죽위를 걸어가다가 나는 방죽의 경사 및 물가의 풀밭에 읍에서 먼 촌으로부터 등교하기 위하여 오던 학생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 끼어 있었고 비옷을 입은 순경 한 사람이 방죽의 비탈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노파 한 사람이 혀를 차며 웅성거리고 있는 학생들의 틈을 빠져나와서 갔다. 나는 방죽의 비탈을 내려갔다. 순경 곁을 지나면서 나는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자살 시체입니다. 순경은 흥미없는 말투로 말했다. 누군데요? 읍내에 있는 술집 여자입니다. 초여름이 되면 반드시 몇 명씩 죽지요. 네. 저 계집애는 아주 독살스러운 년이어서 안 죽을 줄 알았더니 저것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네. 나는 물가로 내려가서 학생들 틈에 끼었다. 시체의 얼굴은 냇물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내게는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파마였고 팔과 다리가 하얗고 굵었다. 붉은색의 얇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하얀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지난밤의 새벽은 추웠던 모양이다. 아니면 그 옷이 여자의 마음에 든 옷이었던가 보다. 푸른 꽃무늬 있는 하얀 고무신을 머리에 베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싼 하얀 손수건이 그 여자의 축 늘어진 손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굴러 있었다. 하얀 손수건은 비를 맞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나부끼지 않았다. 시체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많은 학생들이 냇물 속에 발을 담그고 이쪽을 향하여 서 있었다. 그들의 푸른색 유니폼이 물에 거꾸로 비쳐 있었다. 푸른색의 깃발들이 시체를 옹이하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향하여 이상스레 정욕이 끓어오름을 느꼈다. 나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무슨 약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어쩌면 순경에게 내가 말했다. 저런 여자들이 먹는 건 청산가리입니다. 수면제 매달 먹고 떠들썩한 연극 같은 건 안 하지요. 그것만은 고마운 일이지만. 나는 무진으로 오는 버스칸에서 수면제를 만들어 팔겠다는 공상을 한 것이 생각났다.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이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를 합성하여 수면제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나 사실 그 수면제는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닐까. 나는 문득 내가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있었던 게 이 여자의 임종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금해제의 사이렌이 불고 이 여자는 약을 먹고 그제야 나는 슬며시 잠이 들었던 것만 같다. 갑자기 나는 이 여자가 나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아프긴 하지만 아끼지 않으면 안 될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나는 접어든 우산에 묻은 물을 휙휙 뿌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세무서장인 조가 보낸 쪽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 일 없으면 세무서로 좀 들러주게. 아침밥을 먹고 나는 세무서로 갔다. 이슬비는 이미 그쳤으나 하늘은 흐렸다. 나는 조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서장실에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아니, 내가 비꼬아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고쳐 생각하기로 했다. 어떤 사람을 잘 안다는 것, 잘 아는 채 한다는 것이 그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비난할 수 있고 적어도 평가하려고 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하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는 러닝셔츠 차림으로 바지는 무릎 위까지 걷어붙이고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초라해 보였고 그러나 그가 흰 커버를 씌운 회전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몸짓을 해 보일 때는 그가 가엾게 생각되었다. 바쁘지 않나? 내가 물었다. 나야 뭐 하는 일이 있어야지. 높은 자리라는 건 책임진다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으면 되는 모양이지. 그러나 그는 결코 한가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서류에 조우 도장을 받아갔고 더 많은 서류들이 그의 미결함에 쌓여졌다. 월말에다가 토요일이 되어서 좀 바쁘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그 바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바쁘다. 자랑스러워할 틈도 없이 바쁘다. 그것은 서울에서의 나였다. 그만큼 여기는 생활한다는 것에 서투를 수 있다고나 할까?
바쁘다는 것도 서투르게 바빴다. 그리고 그때 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서투르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설령 도둑질이라고 할지라도 서투르다는 것은 보기에 딱하고 보는 사람을 신경질 나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미끈하게 일을 처리해 버린다는 건 우선 우리를 안심시켜 준다. 참, 어쩌냐 하선생이란 여자는 내 색시감이냐? 내가 물었다. 색시감? 그는 높은 소리로 웃었다. 내 색시감이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냐? 그가 말했다. 그 정도가 뭐 어때서? 야, 이 야가 빠진 놈아. 넌 빽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물어놓고 기껏 내가 어디서 굴러온 줄도 모르는 말라빠진 음악 선생이나 차지하고 있으면 마음이 시원하겠다는 거냐? 말하고 나서 그는 유쾌해 죽겠다는 듯이 웃어대었다. 너만큼만 사는 정도라면 여자가 거지라도 괜찮지 않아? 내가 말했다.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내 편에 나를 끌어줄 사람이 없으면 처가 편에서라도 누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가 대답했다. 그의 말투로는 우리는 공범자였다. 야, 세상 우습더라. 내가 고시에 패스하자마자 중매가 딱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게 모두 형편없는 것들이거든. 도대체 여자들이 성기 하나를 미천으로 해서 시집 가보겠다는 그 배짱들이 괘씸하단 말이야. 그럼 그 여선생도 그런 여자 중에 하나인가? 아주 대표적인 여자지. 어떻게나 쫓아다니는지 귀찮아 죽겠다. 퍽 똑똑한 여자일 것 같은데. 똑똑하기야 하지. 그렇지만 뒷조사를 해보았더니 집안이 너무 허술해. 그 여자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고향에서 그 여자를 데리러 올 사람이 하나 변변하게 없거든. 나는 그 여자를 어서 만나보고 싶었다. 나는 그 여자가 지금 어디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어서 가서 만나보고 싶었다. 속도 모르는 박구는 그 여자를 좋아한대. 그가 말하면서 빙긋 웃었다. 박구니? 나는 놀란 채 했다. 그 여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호소를 하는데 그 여자가 모두 내게 보여주거든. 박구는 내게 연애 편지를 쓰는 셈이지. 나는 그 여자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셨다. 그러나 잠시 후엔 그 여자를 어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살아났다. 지난 봄엔 그 여자를 데리고 절에를 한번 갔었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요 영리한 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안만 당하고 말았지. 나는 그 여자에게 감사했다. 시간이 됐을 때 나는 그 여자와 만나기로 한 읍내에서 좀 떨어진 바다로 뻗어나오고 있는 방죽으로 갔다. 노란 파라솔 하나가 멀리 보였다. 그것이 그 여자였다. 우리는 구름이 낀 하늘 밑을 나란히 걸어갔다. 저 오늘 박 선생님께 선생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그래요? 무얼 제일 중요하게 물어보았을 것 같아요? 나는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잠시 동안 키득키득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선생님은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네, 혈액형을요? 전 혈액형에 대해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꼭 자기의 혈액형을 나타내주는 그 생물책에 쓰여 있지 않아요? 꼭 그 성격대로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상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성격밖에 없을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희망이지. 전 제가 바라는 것은 그대로 믿어버리는 성격이에요. 그건 무슨 혈액형입니까? 바보라는 이름의 혈액형이에요. 우리는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서 괴롭게 웃었다. 나는 그 여자의 프로필을 훔쳐보았다. 그 여자는 이제 웃음을 그치고 입을 꼭 다물었고 그 커다란 눈으로 앞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고 코끝에 땀이 맺혀 있었다. 그 여자는 어린아이처럼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나의 한 손으로 그 여자의 손을 잡았다. 그 여자는 놀란 듯 했다. 나는 얼른 손을 놓았다. 잠시 후에 나는 다시 손을 잡았다. 그 여자는 이번엔 놀라지 않았다. 우리가 잡고 있는 손바닥과 손바닥 틈으로 희미한 바람이 새어나가고 있었다.
무작정 서울에만 가면 어떻게 할 작정이요? 내가 물었다. 이렇게 좋은 오빠가 있는데 어떻게 해주겠지요? 여자는 나를 쳐다보며 방긋 웃었다. 신랑감이야 수두룩하긴 하지만 서울보다는 고향에 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향보다는 여기가 나아요. 그럼 여기 그대로 있는 게. 아이, 선생님 절 데리고 가시지 않을 작정이군요. 여자는 울상을 지으며 내 손을 뿌리쳤다. 사실 나는 나 자신을 알 수 없었다. 사실 나는 감상이나 연민으로서 세상을 향하고서는 나이도 지난 것이다. 사실 나는 몇 시간 전에 조가 얘기했듯이 빼기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만난 것을 반드시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나는 내게서 달아나 버렸던 여자에 대한 것과는 다른 사랑을 지금의 내 아내에 대해서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름이 끼어 있는 하늘 밑의 바다로 뻗은 방주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내 곁에 선 여자의 손을 잡았다. 나는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집에 대하여 여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어느 해 나는 그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들고 더러워진 나의 폐를 씻어내고 있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간 뒤였다. 이 바닷가에서 보낸 1년. 그때 내가 쓴 모든 편지들 속에서 사람들은 쓸쓸하다 라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 단어는 다소 천박하고 이제는 사람 가슴에 호소해오는 능력도 거의 상실해버린 사어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무렵의 내게는 그 말밖에 써야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었다. 아침에 백사장을 거니는 산보에서 느끼는 시간의 지루함과 낮잠에서 깨어나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이마를 손바닥으로 닦으며 느끼는 허전함과 깊은 밤에 악몽으로부터 깨어나서 쿵쿵 소리를 내며 급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한 손으로 누르며 밤바다의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의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굴 껍데기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나의 생활을 나는 쓸쓸하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헛개비 같은 단어 하나로 대신시켰던 것이다. 바다는 상상도 되지 않는 먼지 낀 도시에서 바쁜 일과 중에 무표정한 우편 배달부가 던져주고 간 나의 편지 속에서 쓸쓸하다라는 말을 보았을 때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과연 무엇을 느끼거나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 바닷가에서 그 편지를 내게 띄우고 도시에서 내가 그 편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내가 그 바닷가에서 그 단어에 걸어보던 모든 것에 만족할 만큼 도시의 내가 바닷가의 나의 심경에 공명할 수 있었을 것인가? 아니 그것이 필요하기나 했었을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무렵 편지를 쓰기 위해서 책상 앞으로 다가가고 있던 나도 지금에 와서 내가 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가정과 질문을 어렴풋이나마 하고 있었고 그 대답을 아니다로 생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속에 쓸쓸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편지를 썼고 때로는 바다가 암청색으로 서투르게 그려진 엽서를 사방으로 띄웠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편지를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말했다. 아이, 편지. 정말 편지를 받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어요. 정말 누구였을까요? 아마 선생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겠죠? 여자의 손이 내 손 안에서 꼼지락거렸다. 나는 그 손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인숙이처럼 내가 말했다. 네. 우리는 서로 고개를 마주보며 웃음 지었다. 우리는 우리가 찾아가는 집에 도착했다. 세월이 그 집과 그 집사람들만은 피해서 지나갔던 모양이다. 주인들은 나를 옛날의 나로 대해주었고 그러자 나는 옛날의 내가 되었다. 나는 가지고 온 선물을 내놓았고 그 집 주인 부부는 내가 들어있던 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나는 그 방에서 여자의 조바심을 마치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자기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주지 않으면 상대편을 도로 찌르고 말 듯한 절망을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앗듯이 그 여자의 조바심을 빼앗아 주었다. 그 여자는 처녀는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방문을 열고 물결이 다소 거센 바다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다. 서울에 가고 싶어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한참 후에 여자가 말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여자의 볼 위에 의미 없는 도화를 그리고 있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방으로 불어오는 해풍 때문에 불어 꺼져버린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이며 말했다. 절 나무라시는 거죠? 착하게 보아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착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우리가 불교도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착한 분이세요? 인숙이가 믿어주는 한 나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불교도라고 생각했다. 여자는 누운 채 내게 조금 더 다가왔다. 바닷가로 나가요. 네? 노래 불러드릴게요. 우리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백사장을 걸어서 인가가 보이지 않는 바닷가의 바위 위에 앉았다. 파도가 거품을 숨겨가지고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바위 밑에 그것을 뿜어 놓았다. 선생님, 여자가 나를 불렀다. 나는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자가 꾸민 명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기억을 헤쳐보았다. 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젠가 나와 함께 자던 친구가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코를 골면서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였지. 그땐 정말이지 살맛이 나지 않았어. 나는 여자를 웃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여자는 웃지 않고 가만히 고개만 끄덕거렸다. 한참 후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저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자의 손을 달라고 하여 잡았다. 나는 그 손을 힘을 줘 주면서 말했다. 우리 서로 거짓말은 하지 않기로 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자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어떤 개인 날 불러드릴게요. 그렇지만 오늘은 흐린걸? 나는 어떤 개인 날의 그 이별을 생각하며 말했다. 흐린 날엔 사람들은 헤어지지 말기로 하자. 손을 내밀며 그 손을 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끌어당겨 주기로 하자. 나는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랑한다라는 그 국어의 어색함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나의 충동을 쫓아버렸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읍내로 돌아온 것은 저녁의 어둠이 밀려든 뒤였다. 읍내에 들어오기 조금 전에 우리는 방죽 위에서 키스했다. 전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는 일주일 동안만 멋있는 연애를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헤어지면서 여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별 수 없이 내게 끌려서 서울까지 가게 될걸? 내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후배인 박이 다녀간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무진에 계시는 동안 심심하시지 않을까 하여 읽으시라고 책 3권을 두고 갔다. 그가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이모가 내게 했다. 나는 피로를 핑계로 아무도 만나기 싫다는 뜻을 이모에게 알려두었다. 이모는 내가 바닷가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나는 이모에게 소주를 사오게 하여 취해서 잠이 들 때까지 마셨다. 새벽녘에 잠깐 잠이 깨었다. 나는 이유를 잡아낼 수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것은 불안이었다. 인숙이 하고 나는 중얼거려 보았다. 그리고 곧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나는 이모가 나를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떴다. 늦은 아침이었다. 이모는 전보 한 통을 내게 건네주었다. 엎드려 놓은 채 나는 전보를 펴보았다. 27일 회의 참석 필요, 급 상경 바람
영. 27일은 모레였고 0은 아내였다. 나는 아프도록 쑤시는 이마를 베개에 대었다. 나는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나는 내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아내의 전보가 무진에 와서 내가 한 모든 행동과 사고를 내게 점점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선입관 때문이었다. 결국 아내의 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흔히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때문이라고 아내의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하여 내 마음속에서 잊혀질 수 있다고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다투었다. 그래서 전부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 전보여, 새끼손가락을 내밀어라. 나는 거기에 내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하게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하였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나는 그 편지를 읽어봤다. 또 한 번 읽어봤다. 그리고 찢어버렸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